1998년 5월 13일 히말라야 산봉우리의 폭풍이 지나간 뒤 찾아온 얼어붙은 아침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등반가팀은 이틀 동안 무전 연락이 닿지 않아 아무 소식도 기대하지 않은 채 캠프 2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눈 덮인 텐트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텐트는 찢기지 않았고 캠프도 멀쩡했습니다. 모든 것이 손대지 않은 듯 보였고 너무나도 손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텐트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여성이 바닥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목은 완전히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셰르파 파트너가 잠든 듯 누워 있었고 몸에 상처는 없었습니다. 몸싸움의 흔적도 붕괴도 혼란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텐트 안에서 목이 부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불린 순간 산은 조용하지 않았고 답할 수 없는 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샹탈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등반계의 블랙 위도우였죠. 험난한 고산 등반의 세계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90년대 샹탈 모두이는 다른 여성 등반가들과 차별화된 인물이었습니다. 밝은 스판덱스 타이츠와 꽃무늬 텐트, 늘 함께하는 봉제 거위 마스코트로 샹탈 모두이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을 오르는 등반가라기보다 연예인처럼 보였습니다. 30대 초반의 샹탈 모두이는 추가 산소 없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6개의 본구리를 정복했습니다. 프랑스 출신 등반가 샹탈 모두이는 남성 중심 스포츠계에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아웃사이드 등 잡지는 샹탈 모두이를 인상적 신예로 칭송하며 대담한 스타일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명성과 논란이 함께했습니다. 밝은 색상과 잡지 표지 이면에는 누구도 상상 못한 훨씬 더 복잡하고 기묘한 삶을 살아온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디서나 블랙 위도우라는 어두운 별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별명의 유래를 이해하려면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샹탈은 역사상 4번째로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산으로 널리 알려진 KI 정상에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1992년 8월 3일 샹탈은 정상에 올랐습니다. 샹탈은 산소통 없이 K 정상에 오르는 데 성공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업적입니다. 예상대로 샹탈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샹탈은 정상에서 아이스 X를 꽂고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하산을 시작하자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샹탈은 해발 26,000피트가 넘자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얼음과 눈에 반사된 강한 햇빛으로 샹탈의 눈이 화상을 입어 빠르게 설명에 걸렸습니다. 몇 분 만에 그녀의 세상은 흰색과 회색으로 흐려져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산 중 하나의 높은 곳에서 샹탈은 갇혀버렸고 안전하게 내려갈 수도 없었으며 치명적인 추락의 위험 없이 거의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 아래에는 미국인 등반가 에드 위스터스와 스콧 피셔 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상에 오르며 자신들만의 역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인하고 경험이 풍부했으며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위험한 경사면을 조심스럽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색하게 비틀거리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혼란과 걱정 속에 그들은 급히 다가갔고 곧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등반가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에드와 스콧은 인생을 바꿀 결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올라가 K 정상에 오르겠다는 자신의 꿈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거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낯선 일을 구하려고 목숨을 걸 것인가. 그들은 등반을 포기하고 힘들게 버티는 등반객에 달려갔습니다. 마침내 그녀에게 도착했을 때 그들은 샹텔이 떨고 있었고 정신이 혼미하며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등반가는 조심스럽게 샹텔의 팔을 잡고 산 아래로 이끌었습니다. 한 걸음마다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세 사람 모두 수천 피트 아래로 떨어져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노력은 지치고 느리고 무서웠습니다. 몇 시간간 얼어붙은 경사를 내려간 끝에 그들은 결국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자 위에스터스와 피셔는 완전히 지쳐 곧바로 텐트 안에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샹탈의 생명을 구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K 등반 기회를 희생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구조 후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자 샹탈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날 밤 위스터스와 피셔가 쉬는 동안 캠프 밖에서는 축하 소리가 났고 샹탈은 다른 등반가들과 웃으며 자신의 정상 등정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감수한 두 남자는 지친 채 샹탈이 와서
감사 인사나 자신들을 알아봐 주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혼란한 상황에서 잠시 곁길로 새겠습니다. 익스트림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만을 위해 제작된 독점 영상을 시청하고 다른 콘텐츠를 먼저 접하며 콘텐츠 투표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레온에서 함께하세요. 샹탈은 러시아인들과 축하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텐트 안에 조용히 누워있을 때 그들의 환호와 흥겨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콧과 저는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에드 위스터스가 그의 책 정상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는 모두 앞에서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고 이후 구조에 관해 공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침묵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등반 커뮤니티에서 그녀는 금세 눈에 띄었고 이후 등반가들은 몇 달간 그녀의 뒷담화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실력을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인격을 의심했습니다. 샹탈처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사함이 없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 이후로 그녀를 블랙 위도우라고 부르며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이용하고 나중에는 버리는 등반가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샹탈의 경력 내내 따라다닐 패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KI 등반 1년 후 샹탈은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야심찬 등반 경력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원정 허가를 받는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1993년 시샤팡마와 같은 산의 표준 등반 허가 비용은 약 $3,000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현재 돈으로 $6,600가 넘으며 이는 허가증 비용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샹탈은 기술적으로는 프로 등반가였지만 실제로는 거의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때 샹탈은 프랑스 등산 장비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후원도 받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었습니다. 샹탈의 수입은 생계비조차 겨우 충당해 히말라야 원정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시 시샤팡마 등반 허가증만 해도 약 $3,000가 들었습니다. 장비, 항공권, 식량, 지원 인력까지 합치면 쉽게 $15,000에서 $20,000, 즉 새 자동차 한 대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등반을 시도하기 위해서였죠. 그건 샹탈 같은 사람에게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녀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유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샹탈은 허가증을 살 돈이 없었을 때 등반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냥 등반을 강행했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자만 가지고 샹탈은 몰래 티베트로 넘어갔고 26,000피트가 넘는 두 개의 본굴이 시샤팡마와 초유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허가증도 없고 공식적인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 샹탈은 사실상 몰래 본구리를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실제로 너무 심각해서 만약 적발된다면 샹탈은 체포될 수 있었고 그 지역에서 다시는 등반을 할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금지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충격적인 이유는 샹탈이 두 산을 연이어 빠르게 등정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샹탈이 실제로 그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샹탈은 작은 배낭에 꼭 필요한 물품만 챙겨 지원 없이 빠르고 조용히 등반하고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샹탈은 아무도 모르게 시샤팡매에 올랐고 26,335피트 정상에 기록적인 시간 안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잡히기 전에 조용히 내려가 도망치는 대신 샹탈은 곧바로 초유로 향했고 두 번째 불법 등정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만에 샹탈은 초유 정상에도 올랐고 26,906피트의 본구리 위에 완전히 혼자 서서 얇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거칠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무단 등정 소식이 결국 퍼지자 등반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그녀의 대담함과 결단력에 감탄했지만 다른 이들은 감명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녀의 행동은 산과 그 산을 지키는 국가들 모두에게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블랙 위도우라는 별명이 대화 속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샹탈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슨 일이든 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1995년 샹탈은 에베레스트 산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조산소 없이 정상에 오르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오르려는 그녀의 네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이전 시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꼭 정상에 오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에베레스트 등반은 그녀 경력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1995년 5월 10일 샹탈은 에베레스트 남쪽 정상 해발 29,000피트의 고지에 있었고
진정한 정상 바로 아래에서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샹탈은 보조 산소 없이 등반하고 있었고 그곳은 공기 중 산소가 평소 그녀의 몸이 익숙한 양의 일부에 불과한 지역이었습니다. 추가 산소 없이 그녀의 폐는 산소 부족에 시달렸고 그녀의 정신은 위험할 정도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얼음 경사면에 거의 의식을 잃고 쓰러져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누워있는 것을 본 등반가들은 그녀가 죽음의 문턱에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 등반가들 중 한 명은 에드 위스터스였는데 그는 3년 전 K기에서 샹탈의 생명을 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8,000피트가 넘는 고도에서 그녀가 쓰러진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샹탈은 치명적인 산 위에 갇혔고 또다시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당신이 에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년 전 목숨 걸고 구했는데 감사 인사 없이 정상 등정만 축하한 등반가가 있습니다. 지친 당신은 텐트에 앉아 꿈을 그녀를 위해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다시 목숨을 걸 수 있나요? 아니면 그걸 업보로 생각하고 등반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에드와 몇몇 다른 사람들은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거센 바람과 위험할 정도로 희박한 공기를 뚫고 그들은 샹탈에게 도달했지만 그녀는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 기적적으로 숨을 다시 쉬게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천천히 조심스럽게 에베레스트 경사면에서 그녀를 안전하게 데려왔습니다. 에드 위스터스는 죽어가는 샹탈 모두이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에서 조심스럽게 이끌며 매 순간 목숨을 걸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일부 등반가들은 샹탈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녀는 반복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빠뜨렸을까요? 그녀는 단순히 운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구조에 의존하는 것이 그녀의 전략의 일부였던 걸까요? 하지만 두 번째로 목숨을 잃을 뻔한 후에도 샹탈은 속도를 늦추거나 자신의 방식을 바꾸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등반을 했고 가장 위험한 산들을 찾아다녔으며 가는 곳마다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996년 봄 에베레스트에서의 아찔한 사고가 있은 지 불과 1년 만에 샹탈은 또 다른 폭풍의 한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1996년 5월 샹탈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인 로체를 등반하기 위해 다시 히말라야로 돌아왔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샹탈은 셰르파도 동료도 그리고 역시 추가 산소도 없이 완전히 혼자서 27,940피트 정상에 오를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샹탈은 인공산소 없이 혼자서 로체 정상에 오른 최초의 여성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비평가들을 완전히 잠재울 기록적인 업적이었습니다. 1996년 5월 10일 샹탈은 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라체 정상에 홀로 올라 다른 여성은 하지 못한 업적을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순간은 그녀가 등반 실력을 증명하며 최고의 순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곧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샹탈이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자 동료 등반가들은 그녀 이야기의 이상함을 바로 눈치챘습니다. 아무도 샹탈이 정상에 도달하는 걸 본 적 없고 그녀는 정상 사진도 없었습니다. 등반가들은 보통 이를 증명하려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명을 2번이나 구해준 등반가 에드 위스터스도 같은 시기에 라체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 뒤에서 등반하고 있었고 나중에 자신의 시점에서 샹탈이 정상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드 위스터스는 엘리자베스 홀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샹탈이 정상 아래 가파른 협곡을 오르는 모습을 아래에서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정상까지 오르지 않고 정상 능선에 도달하지도 않은 채 돌아서서 하산했다고 합니다. 홀리에게 한 그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정상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선 것은 평소답지 않은 가로 행동이었습니다. 에드 혼자만 해도 그녀와 함께 있다가 그녀가 거의 죽을 뻔한 사건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에드의 보고는 곧 혼란과 의심을 불러왔습니다. 샹탈이 정상에 올랐다는 게 거짓말일까요? 에드가가 실수했거나 그녀에 대한 편견으로 제대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샹탈은 자신이 정상에 올랐다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샹탈은 자신의 이야기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그녀가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홀리는 자신의 기록에 이 등반을 성공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샹탈은 공식적으로 보조산소 없이 라체 정상에 오른 최초의 여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샹탈은 등반 역사상 가장 존경받으면서도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펼쳐질 다음 장에 대해 등반계는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샹탈이 마지막으로 히말라야에 돌아올 예정이었고 이후 일어난 일은 등반 역사상 가장 기이한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1998년 초 샹탈은 다음 위대한 업적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샹탈은 26,000피트 봉구리를 6번 등정하며 세계 최고 연례 계산을 모두 오르는 최초의 여성이 되기 위해 빠르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산인 달라길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블랙 위도우라는 별명은 등반 커뮤니티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 별명은 샹탈이 산에서 남성들을 이용한 뒤 버린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샹탈은 여전히 밝고 유쾌했습니다. 1998년 4월 샹탈은 그녀의 셰르파 파트너 아웅치링과 함께 달라길이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원정에서 여러 셰르파들과 함께 일했던 많은 등반가들과 달리 샹탈은 아웅치링과 강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샹탈과 성공적으로 등반했고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샹탈 말루이는 그녀를 따라다니던 불길한 별명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장난스럽고 웃음이 많으며 사람을 끄는 어린아이 같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천막은 밝은 색으로 꾸며졌고 봉제 인형 거위가 늘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동료 등반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프랑스 과자를 나누며 마치 저녁 파티처럼 양볼에 키스를 하며 맞이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셰르파들은 그녀를 관대하고 존중할 줄 알며 명랑하다고 자주 묘사했습니다. 험한 날씨나 원정이 실패할 때도 낙관적인 기운을 보였습니다. 그 시즌에 산에 있던 또 다른 익숙한 얼굴은 에드 위스터스였습니다. 네, 바로 그 에드입니다. 샹탈을 2번 구조했고 그녀의 라체 정상 등정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미국인입니다. 그들의 길은 수년에 걸쳐 여러 번 교차하며 두 등반가 사이에 독특한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우연이든 운명이든 에드는 샹탈의 이야기에서 또 한 번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게 됩니다.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며 달라기리의 날씨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이 산을 휩쓸며 순식간에 수피트의 눈을 쏟고 빠르게 사라지곤 했습니다. 5월 11일 짧은 기상창에서 샹탈과 앙시링은 움직이기 시작해 약 21,000피트 지점에 캠프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캠프에서 다음 좋은 기상창을 기다렸다가 정상 등반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베이스 캠프의 무전으로 텐트 설치와 날씨 호전을 기다린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힘차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그들로부터 듣는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폭풍이 몰아쳤고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거센 눈과 강풍이 달라기리 산 상부 경사면을 몇 시간 동안 몰아쳤습니다. 아침에 캠프 위로 무전을 했지만 응답이 없자 베이스 캠프 등반가들은 걱정했으나 곧바로 경보를 울리진 않았습니다. 무정이 배터리가 나가거나 등반가들이 폭풍 후 늦잠을 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걱정이 점점 불안으로 변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5월 13일이 돼도 샹탈과 앙쉬링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자 구조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잘 적응된 이탈리아 등반가 팀이 자원해서 올라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 5월의 그 얼어붙은 아침, 이탈리아 등반가들은 희박한 공기와 매서운 추위 속에서 캠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달라길이 산을 오르다 그들은 샹탈의 텐트를 발견하고 그녀의 논란 많은 이야기의 끝을 알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목이 부러진 채로 땅에 누워있는 샹탈과 그녀의 셰르파 파트너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다채로운 인물에겐 뜻밖의 결말이었습니다. 샹탈의 죽음 소식은 등반계에 빠르게 퍼졌고 곧바로 의문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앙치링은 같은 부상이나 눈에 띄는 상처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그가 단순히 잠이 들어서 다시 깨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텐트 자체는 대부분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생각만큼 심하게 손상되진 않았어요. 만약 목이 부러질 만큼 강하게 맞았다면 달랐겠지만요. 예를 들어 낙석이나 지진이 아니라 에드 위스턴은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매우 위험하지만 등반가들은 종종 따뜻함을 위해 밀폐된 텐트에서 조리용 스토브를 씁니다. 연기는 조용히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이지만 치명적인 실수로 때때로 고지대에서 지친 등반가들이 저지르기도 합니다.
샹탈의 친구들은 그런 암시에 분노했습니다. 샹탈의 절친한 친구 프레데릭 델 아르위는 직접 샹탈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기이한 눈 사태만이 유일한 설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샹탈이 부주의하거나 태만했다는 어떤 암시도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18년간의 원정 경험을 가진 샹탈은 항상 눈 안전을 강조했고 밀폐된 텐트 안에서 버너를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에드는 샹탈의 목이 부러진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편지에서 그녀는 친구를 변호하며 말했다. 델 리의 말이다. 샹탈은 18번의 원정에 참가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백 번의 등반에 참여했으며 18년 동안 등반을 해왔습니다. 18번 연속 최고 고도와 힘든 수직 등반에 그렇게 많이 참여하면서도 부주의하게 등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샹탈과 치링처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텐트 위에 쌓인 눈을 치워야 하고 텐트 안에서 요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샹탈이 제게 가장 먼저 가르쳐준 것 중 하나입니다. 샹탈의 등반 친구들은 그녀가 낙천적이고 모험심이 강하며 결단력이 있고 강인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신중함이었습니다. 산은 위험하며 우리보다 강하다는 점은 분명해야 합니다. 샹탈은 고치대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따르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실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실수했더라도 더 중요한 점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프랑스 당국이 프랑스에서 부검을 실시했을 때 샹탈의 목이 부러졌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그것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는 확실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기된 주요 이론은 밤에 작은 눈사태가 텐트를 덮쳤다는 것입니다. 이 미세한 눈사태 혹은 어쩌면 떨어진 얼음 덩어리가 샹탈이 자고 있던 바로 그 지점을 강타할 만큼 충분히 강력해서 그녀의 목을 즉시 부러뜨렸지만 어떻게든 치링은 전혀 다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격이 매우 특정하고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텐트 자체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등반가들은 이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더 나은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사실상 사건의 공식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샹탈 모루이, 산악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한 명은 그녀의 삶만큼이나 수수께끼 같은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논란이 많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채널을 지원하고 싶으신가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당당하고 용감하게 살아가세요.